여러분, 일본에서 한국 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했던 일본 농업. 그런데 단 한 숟가락의 한국 쌀밥이 30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모든 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의 숨은 기술 하나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일본이 왜 지금 한국 쌀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요시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노우에 미사키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과 함께 자라온 저는 이곳의 맑은 공기, 푸른 논밭,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무척이나 소중히 여겨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 마음은 점점 무겁고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가던 마트에서 쌀 가격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큰 고민 없이 샀던 쌀 한 포대가 이제는 2배, 3배의 가격표를 달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 햇살 가득한 여름날 할아버지 농장에서 갓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을 먹던 그 순간들을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한 숟가락 입에 넣었을 때 퍼지던 고소한 향기,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럽게 부서지던 쌀알의 식감, 입 안가득 퍼지던 단맛, 그 모든 것이 요즘 먹는 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저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쌀이 귀해져서일까? 기후변화 때문일까? 아니면 농사 방법이 변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아쉬워하며 습관처럼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비단 쌀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것은 고령의 농민들과 방치된 논밭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수확철이면 마을 전체가 들썩이며 축제처럼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기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어요. 그 변화는 학교 급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용 쌀 역시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밥을 남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쌤, 오늘 밥이 이상해요. 딱딱하고 맛없어요. 아이들의 투정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든 해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교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고 지역 농민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농민들은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외부 기업에 임대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농업이 자부심이었던 나라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였지만 이제는 쌀 한 포대조차 마음 편히 사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야 나도 결국 도시로 떠나야 하는 걸까?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 어두운 논길을 걷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이 논밭을, 이 삶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느 날 밤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SNS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우연히 한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저온숙성 쌀 후기, 비싸지 않은데 맛과 향이 살아있다. 특수 저장 기술 덕분에 갓 수확한 쌀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은 순간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 저장 기술? 궁금증이 폭발하듯 일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저와 가까운 나라이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한 부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쌀에 대해, 특히 저장 기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들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산 저온숙성 쌀을 판매하는 직구몰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확 후 정밀 온습도 제어 창고에서 장기간 숙성, 맛과 향이 살아있는 프리미엄 쌀. 가격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본 쌀의 절반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배송비를 포함해도 여전히 저렴했어요.
설마 이렇게 싼데 맛있을 리가 있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결국 5kg 소포장 한 포대를 주문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택배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정성스럽게 포장된 쌀 포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대에는 정밀 저온 숙성 완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전기밥솥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쌀알 하나하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밥이 완성되던 순간 뚜껑을 열자마자 퍼져오는 그 향기에 저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농장에서 한낮의 햇살 아래서 먹던 점심밥, 그때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긴장한 채로 숟가락으로 밥을 퍼올려 한 입 먹었을 때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이 맛이야. 입 안가득 퍼지는 고소함,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게 부서지는 식감, 그리고 코끝을 간지리는 은은한 단맛까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저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 그 쌀로 밥을 짓게 되었습니다. 매번 밥솥을 열 때마다 퍼져나오는 그 향기는 하루의 피로를 단숨에 잊게 해주었어요. 심지어 밥만 따로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왜 이 쌀은 다를까?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의문이 더 깊어졌습니다. 정말로 이 작은 차이가 한국의 특수 저장 기술 때문인 걸까? 어떻게 같은 쌀인데 이렇게 맛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까? 저는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쌀을 판매한 직구몰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저온 숙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과정인가요? 왜 이렇게 맛과 향이 좋은 건가요? 보통이라면 자동응답이나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다음 날 정성스러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확 후 바로 판매하는 방식 대신 수확한 쌀을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수확한 쌀을 곧바로 정밀 온습도 제어 창고로 옮겨 0.15도에 저온해서 일정한 습도 약 60%를 유지하며 26개월간 숙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쌀 내부의 전분이 안정화되고 단백질 분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풍미와 식감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답변을 읽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확 후 저장이라니. 일본에서는 수확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판매하는 것이 상식이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빠른 수확과 빠른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쌀의 맛은 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 창고에서 완성된다. 이 한 문장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농업 관련 논문, 식품 과학 관련 기사, 그리고 저장 기술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시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농업 생산성 그 자체보다 품질 유지와 가공, 기술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확 후 관리 분야에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온 숙성 창고는 단순한 냉장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온도, 습도, 심지어 산소 농도까지 정밀하게 제어해 쌀이 최상의 상태로 천천히 숙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확한 지 6개월이 지나도 맛과 향이 더 깊어지고 식감은 오히려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있었던 거구나.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오로지 생산량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더 많이, 더 빨리 수확하는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확한 쌀을 어떻게 지키고 완성시키느냐였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작지만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쌀을 나 혼자만 먹을 수는 없어. 우리 아이들도,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이 맛을 알아야 해.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쌀로 지은 밥을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날 저는 바로 학교 급식 담당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요즘 급식용 쌀에 대해 고민 많으시죠? 사실 제가 정말 좋은 쌀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저온 숙성한 쌀인데요.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품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처음엔 담당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쌀이요? 일본에도 좋은 쌀이 많은데 굳이. 그 반응은 당연했어요. 이곳은 농업이 자부심인 마을이고 일본 쌀은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높다고 인정받아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쌀 포대를 가져가 급식실에서 작은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밥이 완성되자 급식실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에 선생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뜨고는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향이 정말 좋아요. 일본 쌀 같지 않은데 묘하게 옛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쌀이라면 아이들도 분명 좋아할 것이라는 걸요. 이 일은 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용기로 저는 지역 농민의 회의에도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농민의 회의는 언제나 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지긋한 농부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굳은 결심을 안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온숙성 저장이라는 기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수확 후 급하게 판매하는 대신 정밀하게 저장의 품질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방식. 그 덕분에 쌀값이 안정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이야기. 물론 처음엔 냉랭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해왔는데 왜 굳이? 한국은 한국이고 우리는 우리지. 하지만 몇몇 젊은 농부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매출 감소로 고민이 많았던 타카하시 씨는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실과 농민회에서의 작은 반응을 얻은 뒤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한국은 저렇게 잘하고 있다지만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이 저온숙성 저장이라는 기술을 이해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냥 겉핥기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직구몰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어요. 수확 후 숙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일본의 관행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며칠 후 길고 정성스럽게 작성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을 읽는 동안 저는 책상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쌀 저장과 숙성 시스템은 단순히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수확한 쌀은 가능한 빠르게 저온 숙성 창고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이 창고는 0도에서 15도 사이로 온도를 정밀하게 유지하며 습도는 약 60%로 맞춘다고 했어요. 심지어 창고 내부의 산소 농도까지 조절해 쌀알이 호흡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숙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숙성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쌀 내부의 전분이 천천히 안정화되고 단백질이 부드럽게 분해되어 식감은 더 쫀득하고 부드러워지며 밥을 지었을 때 고소한 향이 극대화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자동화된 정밀 시스템에 의해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와 컴퓨터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며 쌀이 가장 좋은 상태로 숙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그냥 저장이 아니야. 쌀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과정이야. 그동안 저는 쌀이라는 작물이 논밭에서만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흙과 햇볕, 물과 바람, 이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자연이 키운 쌀을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한층 더 완성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수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희 마을은 지금까지 생산량과 속도에만 집착해 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키웠는가,
얼마나 빨리 팔았는가가 성공의 기준이었죠. 심지어 수확이 끝나자마자 논밭을 갈아엎고 또 다른 작물을 심기 바빴습니다.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조급함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쌀은 서두르지 않는 손길에서 나온다는 것.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며 천천히 다듬어져야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 담당 선생님과 함께 작게 저온 숙성 쌀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밥 진짜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더 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한 농민회에서는 젊은 농부 타카하시 씨를 비롯해 몇몇 분들이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사키 선생님, 그 숙성 기술 우리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정밀 제어 창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농민회 임원 중 한 분이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충분히 잘해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소리를 꺼낸 건 아닐까? 괜히 지역 분위기를 흐트러뜨린 건 아닐까? 머릿속에 수백 가지 걱정이 떠올랐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것은 어디에서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변화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땅에서 키운 쌀을 진짜 제대로 빛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순간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할아버지 세대의 한 농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늘이 키운 쌀이라 해도 지켜내는 건 결국 사람 손이지. 그 한마디가 제게 다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쌀값이 오르는 것도, 맛이 변하는 것도, 마을이 쇠락하는 것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라며 체념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밥 한 그릇이 저에게 보여준 세계는 포기 대신 가능성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진심을 담는다면 작은 변화도 큰 울림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학교 급식 담당 선생님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온 숙성 쌀로 급식 밥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한국산 쌀이 일본산 쌀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설명을 덧붙이자 선생님도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시식회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반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남기지 않고 싹 비웠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편 농민회 쪽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 씨를 비롯한 몇몇 젊은 농부들이 직접 한국의 저온 숙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해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처럼 정밀 제어 창고를 설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수확 후 바로 숙성 창고로 보내는 과정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오가는 회의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농부가 한 번에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복잡한 거 몰라. 그냥 전처럼 하면 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작은 불씨처럼 시작된다는 걸요. 이제 학교 급식에는 매달 한 번 특별 밥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온 숙성 쌀로 지은 밥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이 날을 하얀 밥의 날이라고 부르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밥을 푸는 급식실에서도 밥알이 반짝반짝 윤기를 내는 것을 보고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깨끗이 비우고 추가로 더 달라고 줄을 서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비워진 식판.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역 농민회와 함께 수확 후 관리 세미나를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직구몰 담당자분의 도움으로 저는 저온 숙성 저장 기술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현장 영상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세미나 당일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쌀은 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확 후 얼마나 정성껏 지키느냐에 따라 진짜 품질이 완성됩니다. 말을 마친 뒤 농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엔 무심했던 눈빛들이 조금씩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 소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아버지와 마당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미사키야, 좋은 쌀은 하늘과 땅이 키우는 거다. 하지만 그걸 지켜내는 건 결국 사람 손이지. 할아버지의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저온 숙성 창고를 보고 그 기술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도 이 마을을 지키고 싶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봐주신 여러분도 언젠가 저희 마을에 오셔서 정성껏 지켜낸 저온 숙성 쌀밥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한 숟가락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